네, 2부 계속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학대받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 모티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 제와벌에서는 크게는 3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사람이 소냐고요. 그리고 라스콜니코프의 여동생 두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노파의 여동생인 리자베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리자베타를 살해한 건 의도한 게 아니었죠. 충동적이었죠. 우연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연적인 행위였지만은 그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학대당한 사람인 리자베타를 다시 학대한 경우가 되어버렸죠. 여기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두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루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진은 그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친구이기도 해요. 출세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양 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름다운 그런 여성을 아내로 맞아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길들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어야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아내, 교양이 있고 아름다운 여성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출세지향주의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걸 알아챈 이 라스콜니코프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두냐가 이런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고 한 것은, 즉 지금 약혼한 사이거든요. 한 것은 결국은 오빠인 라스콜니코프 자기 자신을 후원하기 위해서인 셈이지. 또 다른 매춘일 수가 있죠.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낯선 이야기겠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한 집안에 좀 쓸만한 남자가 있으면은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배우고 뭔가 좀 큰 소리 칠만하다고 해서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 누이들, 뭐 누나든 여동생이든 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지낸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19세기 중반 페테르부르크 상황인데도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족사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문장을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루진 씨가 온몸이 순금이나 순전히 다이아몬드로 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애는 결코 루진 씨의 합법적인 첩이 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다. 내 똘똘한 여동생인데 합법적인 이 노예와 같은 첩이 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왜 지금 이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동의를 하는 것일까? 대체 이유가 뭘까? 두냐가 스스로의 삶,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지. 라스콜니코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숭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팔려는 것이다. 즉 자신, 오빠인 공부 잘하는 자신과 서울, 페테르부르크에서 법학을 공부한 법대 다니는 그 오빠와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파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냐가 이 집안의 가난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춘으로 몰렸듯이 두냐 역시 또 다른 의미의 매춘으로 몰리는 셈이 돼버리죠.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오빠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이다. 모든 것을 파는 것이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도덕적 감정까지 눌러버리고 자유도, 마음의 평화도, 양심도, 모든 것을 고물시장에 내놓는다. 자신의 인생은 아무래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면 그만이다. 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라스콜니코프는 추론하는 거죠.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도 우리도 소네치카의 운명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의 소피아, 소냐, 소네치카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소네치카는 소피아를 애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즉 소냐를 얘기하는 거죠. 소네치카 마르멜라도바. 그러니까 마르멜라도프의 딸이란 뜻이죠. 마르멜라도바.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영원한 소네치카. 당신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죠. 두 사람은 그 희생이라는 것의 크기를 재보았나요? 그런가요? 감당할 수 있던가요? 그리고 두네치카에게도 물어요. 소네치카의 운명이 루진 씨에게 시집가는 운명보다 조금도 추악하지 않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까 소네치카의 그 매춘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네가 그 오빠와 엄마를 위해서 루진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좀 꼬였나? 그러니까 소네치카의 운명이나 너의 운명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냐와 소냐를 함께 나란히 놓고 보면은 이 소설을 훨씬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여성들의 모티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리자베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 세 여성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두냐를 노리는, 소냐를 노리는 사람들은 뭐 뒤처럼 널려 있겠죠. 그죠? 자신을 상품으로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극한적인 상황이 몰렸을 때 자신을 상품으로 삼는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샤를 보들레르라는 프랑스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 악의 꽃에서도 이 악의 꽃이 파리의 그 매춘부들을 모델로 했다고 하죠. 그게 악의 꽃입니다. 파리라는 도시가 화려한데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자신을 상품으로 내놓는 비참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 소냐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을 상품으로 내놨으니까, 노란 딱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두냐를 노리는 루진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악마의 분신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속물 중의 속물, 뭔가 좀 음습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체적이에요. 나쁜 놈인데 나중에 소냐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3,000 루블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적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더 뒤에서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에게 범죄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 옆방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듣고 있어요. 비밀을 안 셈이 됐죠. 근데 자신의 흑심은 이 두냐를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거지. 오빠를 끌어들여요. 네가, 두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오빠를 잘 설득해서 이 페트르부르크, 러시아를 떠나게 하라. 미국으로 가게 하라. 아메리카로 가게 하라. 그건 내가 뒤에서 다 해주겠다. 난 친구도 많고 돈도 많다. 여권도 만들어주고 빠져나갈 방법도 다 알려줄 테니까 오빠를 아메리카로 보내라. 그러면 너희 오빠는 안전할 것이다. 대신에 당신은 나와 결혼해 줘야 한다. 그런 거래를 해요. 여기서 아메리카가 나오는데
유럽 소설, 러시아 소설 포함해서 프랑스 소설도 그렇고요. 어떤 범죄 행각을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꼭 아메리카입니다. 죄와 벌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강조가 돼요.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뭔가 쫓길 때 미국에나 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빅토르 휴고를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빅토르 휴고의 그 레미제라블에서도 테나르디에라는 우리 코제트를 키워줬던 아주 구두쇠에다가 야비한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아메리카 나가라고, 누구죠?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지? 코제트의 남자친구가 응? 누구라고? 마리우스. 마리우스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나가듯이 얘기했나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은 도피처이기도 했어요. 유형지이기도 했고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각주를 보면은 미국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영국에서 들여온 책들이 러시아 사회에서 널리 읽혔다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그 악랄한 범죄자들을 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으로 보냄으로써 처리했다는 것이, 우리 찰스 디킨스 소설에서 읽을 수 있듯이 범죄자들이 정말 많았거든. 채무 범죄자부터 시작해서, 채무 감옥 얘기 나오는데 스비드리갈로프가 채무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범이기도 해요.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우리의 두냐를 꼬드기려고 하는데, 두냐가 스비드리갈로프 집에서 가정교사를 합니다. 이 가정교사는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신분이 높은 그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제인 에어 잘 알죠? 제인 에어도 가정교사를 하죠. 수도원에서 공부해서 가정교사를 하는데, 가정교사들은 되게 하녀보다 조금 나은 그 정도 위치였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다가 여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냐에게.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 죽이고 이 두냐까지 넘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독수리와 같이, 잔인한 매와 같이 이 두냐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스비드리갈로프고,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라스콜니코프의 범죄 사실을 엿들어서 알고 있다 그랬죠. 그 스스로 라스콜니코프의 어떤 또 다른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라스콜니코프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인물이 스비드리갈로프입니다. 그래서 분신 모티프도 주목해야 되는데, 천사와 이 악마가 있다 그러면은 한 개인 안에는 이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깃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분신의 형태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 분신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골야드킨이라는 분신이 등장하는, 여기 많은 연구자들이 스비드리갈로프를 라스콜니코프의 분신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지점들도 있고 좀 고개가 가웃거려지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자, 어찌됐든 이 스비드리갈로프가 협박을 통해서 두냐를 자신의 아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두냐가 비열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열해요. 러시아에서 스비드리갈로프의 어원이 그렇답니다. 비열하고 뭔가 야비하고 이런 인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으실 대로, 하지만 난 다만 가정에서 말했을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오.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다만 만약 당신이 설령 내가 제안한 방식으로, 이게 그거예요. 내가 제안한 방식이라는 게, 당신 오빠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당장 러시아를 떠나게 하라. 내가 뒷배를 다 봐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안한 방식으로 자진해서 오빠를 구하려고 마음먹었다 해도 당신 양심에 조금 더 그럴 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오빠와 어머니의 운명은 당신 손안에 있다. 협박이지.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한다면은 니네 오빠도 구해줄 거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당신 엄마도 내가 넉넉하게 돈을 쥐어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 평생도록. 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어. 그런데 두냐가 권총을 꺼내요. 쏘죠. 빗나가죠. 빗나가지만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거절 의사를 알고 나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 섬을 헤매고 다니고 뭐 옛날 약혼자도 만나고 어찌어찌 하다가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을 때는 우리 세 형제와 함께 스메르자코프를 꼭 봐야 하듯이 이 죄와벌을 읽을 때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주목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뭔가 좀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악마와 같으면서도, 비열한 악마와 같으면서도 뭔가 또 선한 그 성격이 내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라스콜니코프도 이성적이고 예민하고 뭐 이런 초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 같지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엄마가 어렵게 건네준 20루블도 소냐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라고 건네주고요. 또 나중에 에필로그에서 밝혀지듯이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선한 그 인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이 3,000루블도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결국은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 두 인물, 루진과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두냐를 노린다는 점, 두 인물 주목해야 되고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센 출세주의자 루진. 루진 맞죠? 루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냐를 노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아주 이기적인, 그리고 제레미 벤섬의 공리주의를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는 게 사회에 얼마나 힘겨운 그 파란을 몰고 오는지를 여기서 외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인물이 바로 루진입니다. 루진 보세요.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성공을 거둔 탓에 자신에게 병적으로 도취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종종 보죠. 그러니까 어찌어찌해서 공부 기술을 잘 익혀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출세했다 치자.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사회나 이런 거 아니고 자기가 잘난 맛에 잘나서 다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 기술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젊은 시절에 공부 한 판 잘해서 평생 그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비참합니다. 이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없이 10대, 20대에 공부 잘했다는 그 잠깐의 그 성공의 기억으로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늘 끊임없이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좋은 책들 읽고 타자들과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 힘들을 기르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상황은 몰립니다. 루진 같은 인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좀 뒤틀린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이 때로는 혼자서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에 넋을 잃기도 했다. 어떤 친구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온갖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번 자신의 돈이었다. 변호사입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시골에 있다가 이제 수도 베테르부르크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돈은 그를 그보다 더 높이 있는 모든 것과 대등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돈이, 화폐가 신인 셈이죠. 루진에게는. 두냐는 그에게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두냐를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녀를 단념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품행이 단정하고 가난하며 반드시 가난해야 했어요. 그래 말 잘 될 테니까. 매우 젊고 아름답고 집안도 좋고 교양도 있는 처녀로 많은 불행을 겪고 아주 겁을 많이 먹은 나머지 그의 앞에 납작 엎드려 평생토록 그를 자신의 은인으로 섬기고 공경하면서 그에게만, 오직 그 사람에게만 순종하고 경찬하는 그런 처녀, 두냐와 같은 처녀를 아무도 몰래 황홀하게 꿈꿔왔다. 나쁜 놈이지. 근데 이런 놈들 적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러시아 사회에서. 그걸 보고 도스토옙스키는 이 두냐를 내세워서 비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조용히 휴식을 취할 때면 이 매혹적이고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면과 달콤한 에피소드를 상상 속에서 그려보았던가. 그런데 그 찰나에 방해물이 나타났네. 오빠라는 자가 말이지. 돈을 주겠다는데도, 이렇게 하겠다는데도 거부하지. 루지는 나중에 나쁜 짓을,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니코프가 뒤에서 좀 상세히 보겠지만은 소냐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춘부를 만났지. 그죠? 그러니까 매춘부에다가 소냐가 도둑년이라는 뭐라 그러죠? 딱지를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백루블을 훔쳤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 밝혀지면서 라스콜니코프가 항변한 장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빠져있는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은 그야말로 물불을 가르지 않는, 남의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처녀는 자존심과 개성이 강하고 기품이 있는 데다 교양과 지성의 발달 면에서는 자기보다 높았다. 자기 나은 여성이에요. 이런 처녀가 평생을 두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노예처럼 감사하며 그의 앞에 공손하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는 무한하고 완전하게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는 루진입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불행이 말할 수 없을 정도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그 누구든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작자입니다. 그래서 루진의 사상의 핵심은 이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 자기 하나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릴레이션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투의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외투를 나눠 입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루진의 반론이 이렇습니다. 외투를 찢으면 외투를 못 쓰게 된다. 나 혼자 따뜻하게 있다가 이 사람들 나 혼자 따뜻하게 하고 내가 잘 살면 이 사람들은 날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인물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마르멜라도프, 소냐의 아버지의 추도양.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뭐랄까 모임을 갖죠. 음식을 먹는 모임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백루블을 몰래 소냐의 주머니에 넣어줘요. 이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입니다. 레베자트니코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베자트니코프가 루진의 피후견인이거든. 그러니까 루진이 35살쯤 되고요.
레베자트니코프는 젊어요.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나의 그 후견인이 저런 불쌍한 소녀에게 몰래 적선하는구나 해서 감동을 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냐를 도둑으로 몰기 위한 기획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레베자트니코프가 나중에 뒤에서 그걸 고발하죠. 그래서 이 음모가 폭로가 돼요. 그래서 루진도 이제 떨어져 나가지.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래서 이 레베자트니코프도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비슷하게 뭔가 공상적 사회주의자이면서도 이런 선한 심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입체적이라는 얘기죠. 나쁜 사람, 우리가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선한 마음의 한 가닥들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발현될 이 맥락이나 상황이 보이지 않아서 한 방향으로만 치닫는 경우가 많죠. 여기 레베자트니코프는 도스토옙스키가 다른 여러 작품에서도 비판에 맞지 않았던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이성이 기획한 그 계획된 삶, 계획적인 삶. 그러니까 꼬민 같은 거죠. 꼬민이란 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나가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악령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나 이성중심,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들이 계획한 세계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비판은 격렬합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놓친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의 삶이 이성으로 구성한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었던 게 19세기를 풍미했던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토마스 모어까지 포함해서 유토피아 기억나죠? 토마스 모어 포함해서 샤를 프리에, 그 다음에 프루동 같은 사람들인데 이 프리에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 레베자트니코프 보세요. 여기에서는 그 코민입니다. 코민에서는 어리석었던 것이 거기에선 여기 이 페테르부르크 소니아와 같은 비참한 삶이 있는 이런 페테르부르크 같은 참담한 현실, 여기에서는 어리석었던 것이 거기에서는, 꼬민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리는 세계에서는 현명한 것이 되고, 여기 현재의 상태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거기에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요.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환경에 달려 있으며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계론적 인간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구성하면은 인간들은 얼마든지 조종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의 중요한 그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도스토옙스키는 애누리 없이 비판하죠. 이 소설의 여러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소피아 세메노브나를 그래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민중의 대표 선수로 보고 레베자트니코프는 소피아를 의식화하려고 그래. 이른바 책도 빌려주고 이럽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소피아 세메노브나는 지금도 나하고 잘 지내고 있고 이것만 봐도 그녀가 저를 한 번도 자신의 적이나 자기에게 모욕으로 여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나요? 그래요. 저는 지금 그녀에게 꼬민에 들라고 권하고 있지만 공동의 삶, 이런 실험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는 꼬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루진이나 스비드리가일로프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레베자트니코프도 소냐를 유혹하고 있죠.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루진이 두냐를 노리고 있다면은 이 레베자트니코프는 소냐를 노리고 있는 셈이 되죠. 이건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대신 여기는 신성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신념에 더 앞서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부정해야 돼요. 더 과격하게 이 현실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만약 도브롤류보프나 여기 뒤에 나오는 벨린스키 이런 사람이 다 급진적인 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과격한 이 사회 궤조를 이성에 입각해서 구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브롤류보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그와 한바탕 논쟁을 벌일 겁니다. 벨린스키 정도야 바로 보내버리죠. 이 벨린스키가 도스토옙스키가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러시아 문화 공부하다 보면 벨린스키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선 소피아 세미오노브나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의식의 개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겠지.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운 천성을 지닌 녀석입니다. 그리고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의 레베자트니코프는 인류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다 고결하다고요. 저는 유익한 것이라는 말밖에 몰라요. 갈데없는 공리주의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의 그 베이스를 이루어야 할 신앙심, 그죠? 이쪽 기독교 사회, 그리스 정교 사회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어떤 세계를 구성하겠다는 건 오만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레베자트니코프의 비판을 통해서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남자를 주목해야 돼요. 스비드리갈로프, 페트로 페트로비치 루진,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 레베자트니코프. 그러니까 레베자트니코프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후견인인 루진이 소냐를 도둑으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그걸 밝히는 인물이 레베자트니코프였죠. 역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냐와 두냐를 둘러싼, 그리고 다른 인물들을 둘러싼 큰 흐름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가 범죄를 기획하고 범죄를 실천에 옮깁니다. 70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계시처럼 이제 뭐가 들려와요. 그 허름한 선술집에 갔습니다. 온갖 악취가 가득한 곳이겠죠. 거기서 라스콜니코프가 술을 한잔하고 있어요. 옆에 대학생하고 어떤 장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엿듣게 돼요.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우리 라스콜니코프에게는 계시처럼 다가옵니다. 유명한 문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부분이에요. 이건 조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우둔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간악하고 병든 노파가 있다. 앞에 우리 이상 얘기하면서 했었죠? 이런 사람이 있다. 또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데다 내일이면 아주 저절로 죽게 될 노파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쪽이 있고 그래 알겠어 라고 이제 장교가 말을 받습니다. 자, 더 들어보라. 다른 한쪽에는 지원의 손길이 없어서 헛되이 시들어가는 젊고 신선한 힘들이 있다. 돈이 없어서 신음하는 젊은 피들이 있다. 도처에 수도 없다. 수도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 노파의 돈만 있다면 이 노파는 자기가 번 돈을 다 수도원에 기부할 예정이었어요. 돈만 있다면 100가지, 1000가지 훌륭한 일과 사업을 실행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 노파의 돈이면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수백, 수천 명의 삶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수십 가정이 빈곤과 부패와 파멸과 타락과 성병에서 구원될 수 있다. 모두 그 노파의 돈으로. 지금 그 노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파의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노파를 죽이고 돈을 뺏는다.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돈을 뺏는다. 그런 다음 그 돈을 가지고 전 인류를 위한 봉사와 공공사업에 몸을 바친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의 사소한 범죄는 수천의 선행으로 보상될 수 있지 않을까? 내 한 번에 보잘것없는 사소한 범죄가 수천 가지 선행으로 보답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생명에 대한 보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은 수천의 생명, 그리고 하나의 죽음, 그리고 그것과 맞바꾼 100개의 생명. 이건 간단한 산수 아니냐? 폐병쟁이에다 우둔하고 간악한 그 노파의 생명이 공공의 저울로 달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비판해야 할까요?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게 죄와 벌의 핵심 줄기입니다. 결론은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부활이었죠. 그죠? 이 부활인데 결국은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근대 인간들이 신을 추방했죠. 그 자리에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성을 장착한 인간이 신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근데 그 신들이 저지르는 행태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아까 그 마지막 라스콜니코프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봤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신앙을 가로 안에 넣는다면 법대생들은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해야지. 그리고 이나, 이 이자, 한자로는 슬자라고 있습니다. 슬. 이 이나, 바퀴벌레의 생명보다 나을 게 없지. 그런 노파들이 공공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나, 바퀴벌레 같은 기생충과 다를 바 없다. 아니, 그만한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노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뜯어먹고 있다. 야, 어렵죠? 어렵습니다. 좀 고민스러우시겠네요. 물론 그 노파는 사회 가치가 없지. 장교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지나가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사람의 삶에 그런 사람도 있지. 그래서 이상의 말을 다시 들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 싹 처리하고 살균 처리해버리고 아주 깔끔한 사회가 된다면은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상은 질문했었죠. 권태로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차생윤이라는 그 에세이를 더 읽어보면은 정답에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은 신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교가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자연의 법칙, 인간 삶이 그렇다. 늙은 사람도 있고 죽음을 앞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나는 애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아주 선한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 온갖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그 관점에서 재단한 어떤 사람으로 다 통일하거나 표준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건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누군가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해답들이야 주겠죠. 근데 되게 뻔할 거요. 실존적인 질문과 대답은 여러분들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파와 리자베트를 살해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스스로를 변호하죠. 우리 라스콜니코프가 난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다. 왜 이대한 사람들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로 얼룩지게 했음에도 영웅으로 대접받는데 나는 왜 이런 벌레 같은 이 같은 사람을 해로운 해충 같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되느냐.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읽는 게 중요하죠. 왜? 자기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이 논법에 따르면. 그런데 자기는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심리적 드라마를 잘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나는 사람들을 위해 선을 원했던 거다. 저 해충 하나 죽여서 이 선을 베풀고
싶었다. 나 같은 청년들을 좀 숨쉬면서 살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 변호할 수 있겠지. 여기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독서하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독자들은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계속 대답하면서 따라가야 되죠. 특히 법대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와 벌은. 이제 싸구려 술집에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들려준 말이 마치 계시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뒤에서 자꾸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 변호하는 과정, 변호를 하되 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심리적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심리적 리얼리즘의 작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 고열과 광기, 환각, 환청 시달리는 장면들,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펼쳐지는 내면 풍경들,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진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론, 즉 이성이 구축한 이론에 따라서 살해를 했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 뭔가가 뭐냐는 겁니다. 이제 범죄자 심리, 요걸 따라가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의식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묘사 서술들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 일부만 우리 떼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나 순경들은 아직 투신한 여자를 돌보고 있었다. 스스로 죽고 싶어해요. 운하를 오가면서 투신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죽어버릴까? 고통이 가중되면서. 근데 어떤 여성이 물에 빠집니다. 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누군가 경찰서가 어쩌고 하면서 소리를 쳤다. 라스콜니코프는 이 모든 것을 이상하게도 무심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혐오스러워졌다. 안 돼. 역겹다. 물은 안 돼. 내가 죽기에는 물은 안 돼. 이런 뜻이겠지? 그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될 거다. 그럼 덧붙였다.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그게 뭘까? 경찰서가 어떻고. 늘 불안한 거지. 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묘토프는 그 경찰서 수사관이에요. 왜 경찰서에 가 있지 않을까? 이 얘기는 앞에서 이 수정궁이라는 이름의 선술집들이 많이 있었대요. 페테르부르크에. 이것도 중요한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여기 수정궁 있죠? 수정궁의 술집인데 1851년인가요? 가서 봅시다. 여기가 수정궁을 광고하는 엽서입니다. 1851년 영국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 요 글래스, 유리로 만든 건축물, 이게 수정궁이라고 했어요. 빨레 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정궁을 하나의 근대성의 표상으로 봤습니다. 인간이 구축한 세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어요. 이런 세계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성이 구축한 이런 화려하기 짝이 없는 이런 건축물이. 근데 이게 이 수정궁이 유행하면서 이 페테르부르크 곳곳에 수정궁이라는 이름의 술집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생겨나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들어간 술집이 수정궁이에요. 이건 수정궁에 대한 비틀기 같은 거죠. 수정궁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수정궁에서 자묘토프를 만나는데 이 자묘토프에게 자백을 해요. 자백 비슷하게. 근데 자백을 연기하죠. 그 연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여기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지금 나는 자살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누토프가 여기 나온 겁니다. 왜 자누토프는 경찰서에 가 있지 않을까? 내가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서는 9시 넘게까지 일을 하는데 또 계속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럼 뭐 어때? 아무렴 어때서? 마음은 공허하고 황량했다. 내면 풍경들을 잘 읽어보세요. 마음은 공허하고 황량했다. 생각 따윈 하고 싶지 않았다. 우수조차 사라져버렸고, 토스카라고 그러죠. 러시아어로 이 우울, 우수, 고뇌 이런 뜻입니다. 아까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집을 나섰던 때의 그 기력도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것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무관심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다. 뭐 어때? 이것도 결말이다. 어쨌든 끝내자.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결말일까? 상관없다. 사방 일 아르신. 이 크기입니다. 크기. 길이를 센 단위예요. 아르신. 정도의 장소는 있겠지. 정말 결말일까? 이런 식으로 죽음을 계속 떠올리면서 고뇌의 고뇌를 거듭합니다. 이 황량하고 공허한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합리화를 했었죠. 정당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성이 감당하지 못할 영역이지. 그 우연이라는 게 개입해서 리자베타를 죽인 것도 관련이 되겠죠. 자신의 의지와 이성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겠지. 이성도 필요하죠. 의지도 필요하죠. 그것만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곤란하죠.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라스콜니코프가 쓴 논문 범죄 관화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죄인을 수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단서가 되죠. 그리고 예심판사 포르피리 중요한 인물인데 라스콜니코프의 신문과 심리 6부 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심리의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포르피리는 라스콜니코프를 자수로 이끌어서 가능하면 형을 적게 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을 이해하면은 이 소설을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짜 범인이 자수를 하고 그러거든. 그런 상황들을 이 심리적 대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소설에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죄와 벌에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라 한다면은 노파 살해 사건이 있겠지. 그죠? 그 핵심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서사 구조를 서사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차 사고입니다. 술에 취한 소냐의 아버지 메르멜라도프가 마차에 치여서 죽어요. 사람 구경꾼들이 웅성웅성하겠죠. 거기에 라스콜니코프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언니인 소냐를 불러와. 그러면서 소냐와 라스콜니코프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이해했죠? 이 사고가 중요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억지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마침내 이렇게들 모여 부경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람이 치인 겁니다. 이건 일부부터 예고돼 있었어요. 이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거죠. 땅바닥에 몹시 초라하지만 고상한 차림을 한 사람이 방금 말에 짓밟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이 말의 이미지가 제어벌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꾼 꿈에도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말을 죽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일부에 또 마차
말과 관련지어서 또 메르메라도프와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얼굴에서도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얼굴은 완전히 깨지고 벗겨지고 짓이겨져 있었다. 비참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죠. 그죠? 비참한 페테르부르크의 그 시민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을 해치고 젊은 처녀 하나가 겁에 질린 채 소리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이게 소냐입니다. 이때 말로만 듣던 소냐를 처음으로 만나요.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의 아버지를 술집에서 만나서 알고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소냐를 만납니다. 이 장면도 중요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참담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과 누더기와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런 방 안에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도 역시 누더기를 입고 있었으나 그 싸구려 옷차림은 그런 특수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취향과 관습에 따라 거리 여자의 스타일, 그러니까 매춘부 스타일이죠. 스타일로 야단스럽게 치장되어 있는지라 너무도 선명하고 치욕스럽게 목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매춘부의 목적을 의상이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소냐는 현관 문지방에서 걸을 멈췄으나 들어오려 하지 않고 어쩔 바를 모르는 듯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만납니다. 그녀는 몇 사람의 손을 거쳤는지도 모를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길고 우스꽝스러운 꼬리가 달린 요란한 색의 비단 옷도 그 문 전체를 뒤덮고 있는 엄청나게 넓은 힘을 넣은 치마도 번쩍거리는 구두도 밤이라 필요 없을 텐데도 손에 들려있는 양산도 불꽃처럼 새빨간 깃털이 달린 우스꽝스러운 둥근 밀짚 모자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이질적인 그 존재가 등장합니다. 뭔가 이질적이라면 소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나는 매춘부요라고 광고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소냐는 18살쯤 되어버린 소냐는 키가 작고 여유였으나 유난히 아름다운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진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마르메라도프의 서사적 기능을 주목해야 돼요. 일부에서 선술집에서 만났을 때 소냐가 누구인지를 라스콜니코프에게 들려주는 역할,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마차 사고와 함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소냐와 라스콜니코프의 만남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매개하는 역할을 한 셈이 되죠. 그래서 마르멜라도프가 없이는 제와벌에서 핵심적인 그 서사 라인인 소냐와 라스콜니코프의 만남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소냐의 삶을 보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각 인물들의 기능들을 주위에서 보는 것도 소설을 깊이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야겠죠. 워낙 가난하니까 장례 비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찌어찌해서 어렵게 마련해 준 돈을 여기에 줘버립니다. 라스콜니코프가 건넨 20루블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소냐네 가족들, 특히 그 동생들과 카체리나라는 그 소냐의 의붓 엄마, 계모가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지, 라스콜니코프를. 특히 그 폴렌치카라는 그 소냐의 여동생이 우러러봐요. 라스콜니코프를 우러러보고 이름이 뭐예요? 주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소냐가 집으로 찾아오는 게 되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라스콜니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와 힘의 왕국이 도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 장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PDF 잘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혹시 제와벌을 만날 때 이 부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쯤 이어지는 라스콜니코프의 아주 강렬한 들뜬 목소리가 있습니다. 잠깐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것처럼 보여요. 의지와 힘의 왕국, 이게 젊은 가난한 청년이 초인이 되어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이성의 힘으로 이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잠깐 그게 지금 도졌어요. 근데 이건 잠깐일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냐를 만나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소냐도 비판하죠. 어쩌다가 너는 너 생명을 그렇게 참담한 지경을 몰고 갔느냐. 이런 거죠. 하면서 소냐 앞에서 절을 합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죄와벌 얘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문장입니다. 일종의 시그니처 문장 같은 거예요. 죄와벌에서 나는 인류의 모든 고통 앞에 절을 한 거야. 나는 인류의 모든 고통 앞에 절을 한 것이다. 마침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메마르고 활활 타는 듯 날카로웠고 입술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재빠르게 온몸을 굽혀 바닥에 엎드리더니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인간 삶의 상징 같은 존재가 소냐였지. 이 소냐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소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미치광이를 피하듯 그에게서 물러섰다. 미친 사람 같아 보였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시나? 저 같은 사람 앞에서. 나같이 이런 지저분한 사람 앞에서. 그녀는 파랗게 질려서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아프도록 죄어왔다. 나는 당신에게 절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인류의 모든 고통 앞에 절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창녀와 성녀의 공존, 병존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성서를 참조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지라부터 시작해서 참조해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욕과 그런 천한 일, 매춘부의 일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성스러운 감정들과 어떻게 당신에게서 그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거지? 됐죠? 이런 창녀와 성녀의 병존의 문제입니다. 물속에 거꾸로 뛰어들어 한 번에 끝내는 편이 옳은 거 아니야? 이 성스러움만 빛나게 너의 부끄러운 모습은 끝내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근데 물어요. 소냐가. 이 질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누구일까? 가족들이지. 이 폐병을 앓고 있는 이 골고라는 자기 계모와 이 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중에 계모 좀 이따 죽죠. 카체리는 죽습니다만. 소냐는 고통스럽게 그를 바라보면서 힘없이 물었으나 그의 제안에 대해 전혀 놀라는 빛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럴 만도 하지만 나는 죽을 자격도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소냐를 보고 이어서 라스콜니코프가 범죄를 고백합니다. 앞에서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했듯이 라스콜니코프는 리자베타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자 소냐가 라스콜니코프에게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입을 맞추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이제 막바지 이런 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것도 유명한 장면이죠. 라스콜니코프가 그는 광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땅까지 몸을 굽혀 절을 하고 환희와 행복감에 휩싸여 그 더러운 땅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요 얼음에서 소냐가 라스콜니코프에게 나사로의 부활 그 에피소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맞죠? 나사로의 부활 에피소드를 읽어줍니다. 부활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는 경찰서로 가서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수했던 사람들 다 풀어주죠. 그게 뭐 우리 포르피리의 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6부가 끝나고 마지막 에필로그가 이어집니다. 시베리아로 가서 소냐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견고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라스콜니코프가
마음을 열고 소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지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면이에요. 사랑과 부활. 그리고 소냐는 이곳에서 라스콜니코프뿐만 아니고 모든 죄수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이 허드렛 일들, 거친 일들을 다 해주죠. 그러니까 죄수들도 다 전적으로 소냐를 믿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고통받는 다정한 우리 어머니 마리아죠. 이 창력, 즉 매춘부에서 성령 마리아로의 변신이 소냐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지. 이 힘이 라스콜니코프를 초인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이성과 의지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자 노파를 죽이고 우연히 리자베타까지 죽였던 이 라스콜니코프의 부활까지 이끕니다. 위대한 작품치고 결론이 너무 심심해 이럴 수 있지만은 이 이상의 결론을 끌고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를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이렇게 섬세한 사랑, 종교적 사랑에 의해서 구원하거나. 서양 문학에서는 이게 우리 괴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흐름이죠. 괴테 파우스트부터 시작해서 다음 학기에 파우스트를 할 예정인데 우리 죄와벌처럼 마지막에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전통적으로 기독교하고 친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가 있죠. 낯설 수가 있습니다만 서양의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듯합니다. 사랑과 부활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에요. 마지막 부분. 늘 좀 거리를 뒀었습니다. 이 유배지에 와서도 소냐가 애쓰는 걸 알면서도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곁에 소냐가 나타났다. 아직 몹시 이른 시간이어서 아침에 냉기가 채 풀리지 않은 때였다. 낡은 외투에 녹색 스카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소냐는. 그리고 병색이 가시지 않아 헬쑥하고 볼도 여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소냐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무언가가 그를 움켜잡고 그녀의 발 아래 내던진 것 같았다. 무언가가, 이게 중요하죠.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는 울면서 그녀의 무릎을 껴안았다. 처음 한순간 그녀는 무섭게 겁에 질려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떨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곧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고백의 한 방식, 표현이죠. 그녀의 두 눈에서 무한한 행복감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고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끝없이 사랑하고 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눈물과 함께 빛이 다가옵니다. 이 병들고 창백한 얼굴에는 새로워진 미래의 아침 노을이, 새 삶으로의 완전한 부활의 서광이 이미 빛나고 있었다. 사랑이 두 사람을 부활시켰고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생명의 무한한 셈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죠. 근데 소냐는 성경을 읽으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죠. 그냥 책을 옆에 뒀을 뿐입니다. 스스로 라스콜니코프가 가서 스스로 읽게 됩니다. 신앙과 구원, 소냐를 매개로 한 신앙과 구원과 부활, 이렇게 됩니다. 사람, 그게 별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최윤의 광장이나 조세희의 난소공이나 결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겠죠. 끝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스콜니코프는 부활합니다. 전반부는 그 범죄가 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그 백그라운드 측면에서
베테르부르크와 두냐와 소냐가 처한 환경, 그리고 스비드리갈로프나 로징과 같은 인간들, 그리고 레베자트니코프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들끓는 그 상황을 봤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 범죄 행위와 이 고백, 그리고 자수, 그리고 구원까지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죄와 벌을 큰 줄기만 잡아온 셈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테마들로 들어가면은 한 학기 내내 해도 아마 남을 겁니다. 큰 흐름만 잡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죄와 벌을 따로 만나보기 바랍니다. 이건 앞에서 했죠. 이건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묵시록적인 통찰처럼 보입니다. 죄와 벌과 함께 4대 장편들입니다. 이 벽돌책 깨기도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궁 얘기예요.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마지막 죄와 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은 건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를 치러서 기말고사가 어떨지는 아마 다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AI하고 협업을 해서든지 1.5배속으로 돌려보든지 우리 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우리 처음부터 유토피아부터 죄와 벌까지 쭉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AI한테 PDF 띄워주고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해도 아마 아무 소용도 없을 겁니다. 내가 AI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문제에 접근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또 기회 닿으면 만나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